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이번 주 수험생분들 모두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조리막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느끼신 난이도 편차가 좀 차이가 크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100점 방지훈 문제가 2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점 방지훈 문제 2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 그리고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임업경영보다 조리막이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탄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살짝 다른 표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거나 했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응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 캐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기초 탄탄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파트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네 번째 파트, 생태 파트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 종작 파트 두 문제 출제됐고요. 육종 파트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파트 여기서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파트가 두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파트에서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파트, 주요 수종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파트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11번째 파트, 보호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한 문제, 파트 2에서도 한 문제, 파트 3는 두 문제, 그리고 특징적으로 파트 4, 생태 파트 네 문제, 그리고 종작 파트는 두 개, 그리고 일곱 번째 파트 세 문제, 여덟 번째 파트 두 문제, 그리고 아홉 번째 파트가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생태 파트, 갱신 파트 이 두 파트가 올해에는 네 문제씩 출제됐고요. 그동안 주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었던 여덟 번째 파트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여덟 번째 파트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탄탄하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또 기초 탄탄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실 때 내가 보고 싶은 파트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출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파트가 파트 7, 8 두 파트야. 이 두 파트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문제, 딸랑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홉 번째 파트, 갱신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좀 쉬운 파트예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갱신 파트 내용인데 좀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100점 방지훈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00점 방지훈 문제가 생태 파트 여기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고 싶은 파트만 공부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열대우림의 특성으로 옳지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생태 파트, 파트 4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토양의 비옥도가 높다. 여기서 틀렸네요. 그렇죠? 이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유기물 분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기물 분해되어서 생긴 무기양분이 그냥 계속 토양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만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그 양분을 굉장히 많이 쓸고 내려가요. 그래서 과도한 침식과 과도한 용탈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토양이 척박해지고 양분이 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름만 딱 봐도 따뜻해, 물이 많아, 많은 강우량, 우림, 연중고온, 열대, 그죠? 그래서 많은 강우량이 지속되고 연중고온이에요. 그래서 순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물이 많은 이런 것은 종다양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만경식물, 착생식물 이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1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1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2번 문제 정답 2번이죠. 순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순님 같은 경우는 보호관리에 많은 경비 소요되지 않아요. 경제성 낮은 거 아니에요. 순님은 어때요? 순님 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렇지만 산림 작업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순님은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해요. 경제적으로 작업이 수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경비 소요되어서 경제성이 낮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순님은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해서 경제적으로 작업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 2번인 거죠. 1번 볼게요. 교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나무들의 키가 굉장히 좀 큰 나무들로 구성이 된 숲이에요. 그래서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 것들로 구성이 된 게 교림이고 이런 건 주로 종자로부터 발달이 됐을 때 교림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침엽수종이 교림을 형성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여기 3번 볼게요. 동령림은 흉고직경급별 본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가로축이 직경이고 세로축이 본수다. 이렇게 보면 동령림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 형태, 종 모양의 정규분포 형태, 그죠? 그런데 이령림은 역제자 형태이죠. 그리고 침엽수림 같은 경우 수목줄기가 곱고 재질이 좋아서 목재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침엽수종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2번의 정답 2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게 이상하게 시험장에서 뭔가 좀 느낌이 새롭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문제 사실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쉬운 내용이라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산림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이 3번 문제 내용은 우리 교재 보호 파트 11번째 파트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산불 발생 후 소생력은 참나무류보다 소나무가 강한 편이 아니라 소나무보다 참나무류가 강하잖아요. 그죠? 소나무는 산불에 약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화렵수에 속하는 이 참나무류가 산불 발생 후 소생력이 소나무보다 더 강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참나무류 같은 경우는요. 지표화나 수간화가 발생한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소생합니다. 그리고 수관화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도 맹화력으로 생존하는 개체를 다수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줄기 피해는 주로 형성층 조직이 상처 입음으로써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산불에 노출된 시간이라거나 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지표화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산불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화로부터 수간화나 수관화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관화가 수목에 큰 피해를 주는 제일 무서운 물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묘 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7번째 파트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목의 가지, 뿌리, 잎, 눈의 일부를 완전한 개체로 발달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성번식 방법인 거죠. 그죠? 무성번식 방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삽목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 가지를 이용을 해서 삽목 실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2번 보기 볼까요? 아카시 포플러 류, 동백나무는 발근이 어려운 수종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플러 류와 동백나무는 어때요? 포플러 류, 동백나무, 얘네는 발근 어려운 수종 아니에요. 포플러 류와 동백나무는 삽수 발근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이에요. 삽수 발근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아카시나무, 얘는 삽수 발근 어려운 수종 맞아요. 그리고 소나무, 상수리, 팽나무, 소나무, 상수리, 팽나무, 얘네들 삽수 발근 어려운 수종이에요. 용이한 수종 아니에요. 그래서 아카시, 소나무, 상수리, 팽나무는 발근 어려운 수종이고 포플러 류와 동백나무, 얘네가 발근이 용이한 수종. 여기 4번 봐주세요. 줄기삽수의 기극에서 줄기 발생하는 거 아니죠? 기극에서는 뿌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만약에 삽목을 하기 위해서 줄기삽수를 딱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기삽수가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기극이 어디예요? 기극이 여기죠. 기극, 여기는 우리가 근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기극 또는 근극이라고 부르는 여기서는 뿌리가 나온다고요. 뿌리. 여기서는 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 여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극 또는 경극이라고 부르죠. 초극 또는 경극 이렇게 부르는데요. 초극 또는 경극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줄기가 발생한다고요. 기극, 근극, 여기서는 뿌리, 초극 또는 경극이라고 부르는 부분, 여기서 줄기가 발생해요. 이거 이론 수업하면서 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었던 그런 부분이죠. 정답 1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2번, 3번, 4번 보기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냥 이거 삽목이 뭔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기초가 탄탄하면 답을 그냥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4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이 5번 문제 이것도 사실 기초가 탄탄하면 그냥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 무성번식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굉장히 큰 특징이 뭐예요? 모체 유전형질과 100% 똑같은 유전형질 가진 애들을 얻는다는 거. 그게 무성번식이 가진 굉장히 큰 특징이잖아요. 정답 4번. 이것도 우리 파트 7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나의 모체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얻는다. 무성번식의 특징이 모체 유전 형질과 100% 똑같은 애들을 얻는다는 거. 그게 무성번식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1번, 2번, 3번 내용은 뭐예요? 암수 배우자 간 적합 통해 번식한다. 그리고 같은 개체 내 암수 수수 사이에 수분이 일어난다. 피자식물, 중보수종, 야자식물, 단위수종. 1번, 2번, 3번 보기 내용은 유성번식 또는 유성생식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4번이 무성번식에 대한 내용. 이것도 기초가 탄탄하면 진짜 그냥 쉽게 답 찾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5번의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근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기초 탄탄하면 답 찾는 문제. 이거 어렵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6번 문제 옳은 거 정답 2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이거 파트 2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은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의 비율이 낮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 토양 표면이다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부, 지상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림을 좀 단순하게 나타내보면 지상부는 요만큼, 지하부는 요만큼 이런 거예요. 그죠?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그림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내볼 수 있다고요.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이 건조하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수목의 뿌리가 물 먹으려면 찾아가야지. 그러려면은 깊고 넓게 발달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이 뿌리가 물 먹으려고 찾아가야 되니까 깊고 넓게 발달되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뿌리가 많이 발달돼. 이런 형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일수록 SR률이 작다. 지상부 S, 지하부 R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SR률이 작다는 건 뭐예요? R분의 S 값이 작다는 것은 분모가 이게 크다는 얘기잖아. 뿌리 발달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일수록 SR률이 작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계가 많이 발달이 됐다고. R분의 S가 낮다는 것은 R 값이 크다는 얘기. 근계 발달이 많이 됐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뭐 SR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죠? 건조한 지역에서 물 먹으려면 찾아가야 돼.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고요. 이런 수업 들으시면서 들은 기억이 분명히 나실 거예요. 그죠? 정답 2번인 거예요. 다른 보기 몰라도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인 거라고요. 그 1번 보기 볼까요? 나구성, 자작나무, 신근성 아니에요. 얘네 천근성. 천근성이기 때문에 건조에 강하다 아니에요. 건조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이 주로 물 먹으러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주로 이렇게 신근성이 많다. 이거 진짜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 살으려면 찾아가야 돼.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이죠. 여기 3번 볼까요? 1번 이깔나무하고 소나무 천근성이래 건조에 약해요. 일단 1번 이깔나무가 천근성인 건 맞아. 그런데 소나무가 신근성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임업직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소나무 신근성이고 건조에 강하다는 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소나무 신근성이에요. 그리고 건조에 강하잖아. 그죠? 3번 틀렸죠? 그리고 사토하고 식토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물이 부족하고 어디가 더 물이 많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토는 모래가 많죠. 모래가 많은 이 사토, 여기가 수분 보유력이 낮죠. 그죠? 식토보다 사토가 수분 보유력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분 보유력이 낮다는 거 단순하게 표현하면 물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데 사는 애들이 물 먹으려면 찾아가야지, 뿌리가. 그래서 사토가 근계가 더 깊게 발달하는 거지, 식토가 아니라. 식토는 점토가 많죠. 여기는 수분 보유력이 높잖아, 사토보다. 그런데 모래가 많은 사토는 식토보다 수분 보유력이 낮으니까 수분 보유력이 낮은 사토 이런 데 사는 애들이 뿌리가 물 먹으러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토에서 근계가 깊게 발달한다, 식토보다.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이런 문제 이거 외워서 답 찾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물론 파트 2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갱신 파트, 9번째 파트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이 모수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채를 할 때 모수만 남기고 다른 나무들은 한 번에 싸그리 싹 벌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임지가 노출이 되겠죠. 임지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토양 침식과 표토 유실이 우려가 되겠죠. 그리고 모수 수종 선택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수의 선발 요건으로 양수여야 된다더라, 신근성이어야 된다더라, 두꺼운 수피를 가진 수종이어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수만 남기고 한 번에 싸그리 싹 벌채한다고 그랬죠? 벌채가 일시에 집중된다고요. 자주자주 벌채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싹 벌채에 모수만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벌채 일시에 집중되어서 경비가 조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긴 모수가 종자를 떨어뜨려주고 그 종자로부터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채할 때 어린 나무가 다친다거나 할 일이 없어. 그죠? 내가 모수만 남기고 벌채해. 그리고 내가 남긴 모수가 종자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그 종자에서 싹이 나가지고 애기나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벌채할 때 애기나무가 이미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린 나무 설탕 주고 뭐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벌채도 그렇게 뭐 많이 까다롭지 않죠. 작업의 용이성이 개벌 작업 다음으로 좋잖아요. 그죠?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덩굴 제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8 내용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예, 덩굴 제거 같은 경우는 인간이 형성된 후에도 실시합니다. 인간이 형성된 후에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죠? 예, 일단 1번 볼까요? 이 덩굴 식물이 수건을 덮어서 생육에 장해주고 줄기 감아서 잔력해주면 목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우리 교재에 그대로 다 이런 내용들 다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덩굴이 수건을 덮어요. 그래서 조림목 생장에 지장 주고요. 그리고 감아진 부분이 잔력하게 돼가지고 목재 가치가 저하가 되고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하면 부러지게 하는 등 해를 입게 하죠. 그리고 산림의 덩굴식물에는요, 다래머루, 마삭줄, 의아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칡 같은 경우 주두, 분화줄기, 약재를 주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피클러람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액제와 관련해서도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 글리포세이트 액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가 있고 약재 주입기나 면봉을 이용을 해서 주두부에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하는 방법 적용한다고요.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아, 이거 3번 내용 맞는 사항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피클로람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클로람 관련해서 칡 등 덩굴식물 주두에 처리하는 호르몬형 제초제다 이런 설명이 있어. 그거를 딱 봐도 아 3번 내용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갱신 작업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오는 문제이고요. 이거 갱신 파트 9번째 파트 내용이죠. 정답 2번입니다. 일단 1번 볼까요? 교호대상 개발법 같은 경우는 전인분을 3개의 조로 나누고 다시 각 조가 3개의 대로 구분이 된다? 아니죠. 우리 이거 교호대상 개발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분을 2조에 대해 2개, 3개의 조가 아니라 2개의 조로 나누는데 각 조가 2개의 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우리 교재에 이런 그림도 딱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인분을 2개의 조, 한 개 조 이렇게 2개의 조로 나눠요. 그리고 각 조는 2개의 대. 1개, 2개. 각 조는 2개의 대. 각 조는 2개의 대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총 4개로 이렇게 인분을 나누는 거죠. 4개의 대라는 얘기예요. 2개 조면서 대는 4개지. 한 조가 2개 되니까.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1차 대벌지, 여기는 2차 대벌지. 1차 대벌지, 2차 대벌지. 그죠? 그래서 먼저 1차 대벌지 여기 먼저 싹 벌채를 해요. 그러면 여기 2차 대벌지라고 쓴 거 여기는 아직 나무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나무들이 종자를 떨어뜨려 주죠.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대벌지에 아직 벌채 안 한 얘네들이 여기 벌채한 1차 대벌지로 종자를 날려주면 그걸로 1차 대벌지가 갱신이 되고 그리고 여기 2차 대벌지 같은 경우는 2차 대벌지 여기를 벌채할 때 종자 떨어져요. 그죠? 그 종자로 2차 대벌지가 갱신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림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은근히 교호대상개발법이 또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 2번 볼까요? 군산개발 천연화종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지연 물기체하고 험준하고 일제성이 없는 동력림에 적용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이 군산개발 천연화종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분 내 곳곳에다가 군상의 개벌면을 만들고 그 둘레에 있는 모수로부터 측방 천연화종 갱신에 의해서 치수를 발생을 시키면서 군상지가 점차 바깥쪽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군상개벌 천연화종 갱신은 지형이 불규칙하고 험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띠 모양으로
대상으로, 띠 모양으로 개벌 작업하기 어려운 이런 곳들, 이런 곳에서 분산개벌, 천연활동 갱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산벌 작업에 대해서 3번 보기 얘기하는데요. 산벌 작업 같은 경우는 예비벌, 하중벌, 후벌 이 세 단계의 벌채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1회 또는 여러 번 벌채하기도 하죠. 예비벌은 1회 또는 여러 번 벌채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하중벌이라고 하는 것은 1회의 벌채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잔모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림 작업법보다 모수수를 더 많이 남기잖아요. 그죠? 이 보잔모수법 같은 경우는 모스림 작업법보다 더 많은 모수를 남겨요. 그리고 내가 남긴 그 모수들의 수강 생장을 촉진시켜서 다음 벌기에 대경제를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천연 갱신을 통해서 후계름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점 방지용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4 생태 파트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일단 이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교란 이후 산림천유에 대해서 4단계의 인분발달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수관이 울폐되고 피압된 치수가 고사하고 수목갱신이 제한되거나 정지하는 이런 현상이 모두 나타나는 인분발달 단계가 어떤 단계냐를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란 이후 산림 천위에 대해서 4단계의 인분발달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1단계가 인분이익기, 2단계가 수강 경쟁기, 3단계가 하층 재형성기, 4단계가 장년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분이익기라고 하는 것은요, 식물들이 그 장소에서 갱신이 되고 발달하게 되는 단계예요. 갱신되고 발달하는 단계.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인 수강 경쟁기. 이 수강 경쟁기 이때 생육 공간이 모두 다 실제로 이용이 되고 수관이 닫혀요. 수관이 울폐가 된다고요. 그리고 피압된 치수가 고사하게 되고 수목 갱신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3단계가 하층 재형성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층 재형성기 같은 경우는 숲틈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숲틈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종 갱신이 시작되고 전생치수 개체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생존하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전생치수 개체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생존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고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 장년기라고 불리는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 이때는 상층목이 대표적인 그런 단계면서 그리고 수고와 바이오매스가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수고와 바이오매스가 증대되는 시기예요. 10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0점 방지용 문제, 이 문제가 낯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좀 전에 본 것처럼 기본이 확실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이번에는요. 그렇죠?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천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생태 파트 4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요. 사실 기본이 충실하게 받쳐져 있으신 분들은 쉽게 답을 싹 골라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발천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태계 내 생물상이 없는 곳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되어 이게 자발적 천위예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천위는 타발적 천위 아니었어요? 4번이에요.
그렇죠? 이 자발적 천이 또는 자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식물상의 환경 형성 작용 자체가 다른 식물종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돼가지고 천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외부 요인의 힘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타발적 천이 또는 타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환경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식생으로 이어지면서 천이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는 타발적 천이인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 아마 지금 해설을 보시면서 이거 아는데 내가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란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뭐 교란의 정의 이런 거는 뭐 언급이 물론 됐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뤘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쉬운 거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대충 보고 넘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고, 그렇지만 이런 거 대충 보고 넘겼어도 답 찾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거 천이계열과 관련해서는 이거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일단 초기 식생의 극상분주까지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천이 단계가 천이 계열인 것이고요. 그리고 각 천이 계열 단계의 식물 군집들을 우리가 천이 계열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식물 군집이 있던 곳에 교란으로 식물 군집이 훼손된 후 다시 시작되는 거, 이게 2차 천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원래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태풍이라거나 아니면 화재나 곤충 피해 같은 이런 교란 또는 벌채나 잎화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교란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숙된 식생군집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2차 천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1차 천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데 1차 천이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1번 정답 4번입니다. 요거 생태 파트. 그죠? 12번 문제 볼게요. 이게 또 100점 방지용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2개 중에 두 번째가 요 문제예요. 12번. 이것도 파트 4 생태 파트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일단 지금 이 문제 산림 생태계 보건 관련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체라고 하는 것. 대체. 이게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행위인 것이고 정답 1번이고요. 그런데 여기 2번을 보시면 향상이라고 해놓고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행위는 이거는 우리가 완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이상의 기능을, 향상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보시면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살림이 없는 지역에 살림을 조성하는 거. 이거 임업경영학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신규조림이에요.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살림이 없는 지역에 살림 조성하는 것은 신규조림입니다. 이거는 임업경영학에서 봤어. 그죠? 그러면 개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조라고 하는 것은 교정해서 좋게 만드는 행위예요. 교정해서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 행위. 이게 개조라고요. 그럼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은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행위. 되돌리기 위한 행위. 이게 복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100점 방지용 문제인데 그래도 요거 3번이 일단 답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보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화에 대한 내용, 신규조림에 대한 내용, 개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원은 요거, 향상은 요거.
요거 잘 구분해 주세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종자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종자 파트에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파트 5 내용입니다. 일단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소나무는 빛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발화가 촉진되는 게 아니고요. 없을 때보다 빛이 있을 때 발화가 촉진됩니다.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발화 과정에서 광선이 영향을 미치죠.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나무, 류, 가문비, 전나무, 측배, 솔송, 자작 걔네들은 발화 과정에서 광선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 돼. 광선이 영향을 미쳐? 그러면 빛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발화가 촉진된다.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BA가 지베를린 생산 촉진해가지고 발화율이 높아요. AB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휴면 유도하죠. 종자 발화 억제하잖아. 이번 보기는 보자마자 틀렸다는 거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잣나무, 목련 얘네는 가을에 파종하면 발화 촉진됩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거 이거 뭐예요? 추파죠. 그죠? 발화 촉진 방법 중에 추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 교재에 파종 시기 변경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잣나무, 향나무, 목련 같은 것들은 종자를 채집한 그해 가을에 파종을 하고 포지에서 월동을 시키면 발화가 촉진된다라는 사항이 교재에 써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발화율, 효율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런데 박달나무가 상수리 나무보다 발화율과 효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교재에 그 7번째 파트에 파트 5가 아니라 파트 7에 주요 수종의 종자 품질과 파종량이라고 하는 표가 있고요. 거기에 발화율, 효율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일이 그 숫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 4번 보기 내용 몰라도 다른 보기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수분 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3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달 외워서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일단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수분의 이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수분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은 그냥 단순하게 물이 많은 곳. 그죠?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은 물이 적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구체적으로 물의 몰 분자수가 많은 곳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물이 많은 곳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의 몰 분자수가 적은 곳이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이에요. 그걸 그냥 단순히 제가 물이 적은 곳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막 그렸었어요. 여기는 토양이고 여기는 대기예요. 대기. 그죠? 그리고 수분의 이동은 이렇게 수분이 이동한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대기가 제일 건조하죠. 그리고 토양에 물이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물이 제일 많은 토양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뿌리가 잎, 줄기, 뿌리 이 셋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인 토양이랑 가까운 이 뿌리가 얘가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겠지. 수분 포텐셜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잖아. 그림상으로 보면 어때요? 수분 포텐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이 제일 많은 이 그림상에서 물이 제일 많은 토양이랑 제일 가까운 뿌리가 수분 포텐셜이 잎, 줄기, 뿌리 중에 제일 높은 거지. 그리고 제일 건조한 대기랑 제일 가까운 이 잎, 여기가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거지. 줄기는 중간인 거고. 요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수분 텐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것만 딱 생각해도 돼. 그리고 아마 이론 수업 들으셨으면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그린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답 4번이에요. 그렇죠? 답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1번 보시면 팽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팽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잎의 모양 유지하고 그리고 기본 개폐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제 유지, 형태 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개폐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이 수분 포텐셜은 물이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이거 우리 이론서에 그대로 써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세포의 물은 3초 이상에 의해서 용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용질 농도가 낮은 곳, 이게 만약에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그림을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커다란 그릇이 있다.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여기 막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요만큼이 용질이고, 그리고 물이 여기까지 이만큼이 물이래. 이만큼이 물이래. 그리고 요쪽은 요 막이 있고 요 다른 쪽 요쪽은 요만큼이 용질이고 요만큼이 물이래.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물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죠? 용질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고요. 3초 이상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용질 농도가 낮은 곳이 뭐예요? 용질 농도가 낮은 곳. 이게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 그죠? 그리고 용질 농도가 높은 곳은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거 용질 농도와 수분 포텐셜 이것도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용질 농도가 낮은 곳이 수분 포텐셜 높은 곳이에요. 용질 농도가 높은 곳이 수분 포텐셜이 낮은 것.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용질 농도가 높은 이쪽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문제는 답을 쉽게 찾아내셨을 거예요.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볼게요. 화류수 중 열매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이거 우리 교재 파트 5 종자 파트에서 답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15번 문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볼까요? 2개 또는 여러 개의 심피가 유합해서 일실 또는 여러 실로 된 자막 만들고 각 심피에 종자가 붙어 있다. 지금 이거는 사과에 대한 설명이죠? 사과예요. 기억은 사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니은 볼까요? 과피가 목줄 또는 혁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한 개 종자가 들어있으나 과피와 종자가 밀착하지 않는다. 이 니은이 견과에 대한 설명이네요. 디귿 이게 맞는 사항이고, 그죠? 그런데 리을 볼까요? 과피가 3개의 층으로 뚜렷이 나뉘어진다. 이거는 핵과, 그죠? 이거는 핵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과라고 하는 것, 장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장과라고 하는 것은요, 중과피, 내과피가 육질로 되어 있고 단단한 종자를 가지죠.
15번 정답 1번입니다. 이거 종자 파트에서 우리 이거 열매의 분류라고 하는 표가 있죠? 거기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묘포적지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거 우리 교재 파트 7 내용이네요. 그죠?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그죠? 1번이죠? 일반적으로 토심이 깊고 부식질 많은 사질, 양토가 좋다. 정답 1번이고요. 그럼 2번 볼까요? 침을 수정을 위한 토양은 알칼리성이 적당하다. 아니죠. pH 7.0 이상 아니에요. 우리 pH 5.5에서 6.5 정도가 좋잖아요. 토양 pH 5.5에서 6.5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수배수를 고려해서 10도 이상의 경사지 아니죠. 5도 이하의 완경사지. 5도 이하의 완경사지가 좋아요. 그죠? 경사가 이렇게 막 10도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는 비가 내릴 때 표토가 유실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5도 이하의 완경사지가 좋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북향이 좋죠. 북향이 좋습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북향이 좋고요. 그리고 한랭한 지역 같은 경우는 동남향이 좋죠. 16번 정답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보신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 작업의 장점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이것도 갱신 파트 내용이죠. 그죠? 9번째 파트 갱신 파트 내용인데요. 일단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이 산발 작업 같은 경우는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적 형질을 계량을 할 수가 있죠. 산발 작업을 실시를 할 때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 세 단계 벌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종벌하고서 남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목이라고 부르죠. 내가 남긴 그 산목이 종자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그 종자로부터 발화가 돼서 애기나무가 나오는데 그 애기나무를 내가 남긴 산목이 보호까지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기는 그 산목, 걔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질이 좋은 나무를 남겨주면 당연히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적 형질이 개량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남기는 나무가 어떤 형질을 가진 나무냐 여기에 따라서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적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질 좋은 나무 남기면 갱신된 인분 유전적 형질 개량됩니다. 자, 기억 맞아요. 그리고 성숙한 인목의 보호 아래에서 동력님이 갱신이 되는 방법이다. 이거는 몰라보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지. 그죠? 성숙한 인목의 보호 아래에서 동력님이 갱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산발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디귿 볼까요? 초년갱신으로 진행할 때 갱신 기간이 길어져요. 이런 사항이 있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요. 단점이에요. 모든 것이 천연여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 걸려요. 이거는 단점이에요.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윤벌기가 끝나기 전에 갱신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전갱 작업인 거지. 그죠? 그래서 윤벌기 기간도 이렇게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 장점 맞아요. 근데 디귿 이것도 분명히 봤어. 그런데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서 봤다고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연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8. 파트 8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이 2번이죠. 일단 인분 밀도가 높을수록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가지가 굵어진다가 아니라 가늘어지죠. 자, 가늘어지죠. 그리고 소나무는 한냉 건조한 북부 지역보다 온난다습한 남부 지역에서 고사리 탄력이 빠릅니다. 이게 맞는 사항이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고사지가 탈락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부후균과 곤충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한냉 건조한 지역이랑 온난다습한 지역이랑 둘 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온난다습한 지역이 부후균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에서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냐? 그거 생각하면 돼. 한냉 건조한 지역보다 온난다습한 곳이 곰팡이 더 많이 생기지.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습한 남부지역에서 고사지 탄력이 빠릅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잔지의 매입은 줄기 직경생장 속도보다 잔지 굵기와 상관없다? 아니죠. 잔지의 굵기하고는 뭐 그닥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잔지의 매입은 줄기의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가 된다고요. 잔지의 굵기하고는 상관이 적고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리고 밑가지의 고사 속도는 인분의 후기밀도와 관련 깊은 게 아니라 초기밀도와 관련이 깊죠. 18번 정답 2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많이 꼼꼼하게 보셨을 거예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회기년과 윤벌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9번째 파트, 갱신 파트로 집어넣으면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답을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목경영학이랑 내용을 또 연결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회기년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회기년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택벌 실시한 구역을 또다시 택벌하러 오는데 요하는 기간인 거죠. 그게 회기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분들에서 수령을 한번 볼까요? 50, 15, 20, 25, 30, 4, 9, 14, 19, 24, 25 5년씩 이렇게 수령이 차이가 나요. 이걸 보니까 벌채하러 5년마다 들어왔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회기년이 5년이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벌기라고 하는 거를 조림학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살림의 한 세대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조림학 기준으로는. 그죠? 그러면 살림의 한 세대의 길이가 윤벌기이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딱 보니까 인분 2에서 30이라고 하는 이 수령이 이 모든 인분들에서 최고 수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살림의 한 세대 길이가 윤벌기, 조림학에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고 수령이 30. 이거 보니까 그렇다면 윤벌기는 30년이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3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 암기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한 거, 기초 쌓아놓은 걸로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토양 내 식물 유효 수분 함량은 사토보다 양토에서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토하고 양토하고 둘 중에 어느 곳에 소금극이 더 많을지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토양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소금극에는 물이 있고 대공극에는 공기가 있다고 엄청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죠? 그런데 이런 수업 들을 때는 이런 거 하도 자주 말씀드리니까는 이런 거 진짜 기본적인 거 이미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또 자꾸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토는 모래가 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모래가 될 때 많은 사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공극이 많겠죠. 그런데 양토는 어때요? 양토는 모래와 점토가 아주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양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양토가 아무래도 사토보다 소금극이 더 잘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토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식물 유효수분 함량이 더 높지. 그렇죠? 이거는 토양 구조와 관련돼서 이해를 잘 하셨다면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토양토 둘 중에 어떤 것이 소금극이 더 잘 발달이 되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보기 볼게요. 살림 토양은 농용지 토양에 비해 요정 밀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이렇게 되어야죠. 살림 토양이 경자 토양보다 공극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색 살림 토양군은 화강암과 사암모재에서 유래한다?
갈색 산림 토양은요,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 사암이 아니라 화강 편마암을 모재로 해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산림 토양군은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 모재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요 사항은 생태 파트에서 소나무림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소나무림이 많이 보이는 지역은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을 모함으로 해서 생성이 된 모래가 많은 갈색 산림 토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4번 볼까요? 예. 주요 분포 토양은 미수 토양인 N티솔과 R피솔이다. 우리나라의 토양 구성목 중에서 많이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것은 인셉티솔이죠. 인셉티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 구성목 중 토양이 어느 정도 발달했지만 특징적인 토양층이 나타나지 않는 인셉티솔이 가장 널리 분포한다라는 사항 이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1번, 2번, 4번 보기를 몰랐어도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25년도 국가직 9급 조리막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해설을 보시고 진짜 단순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해가 진짜 중요하구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기초, 오늘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 이 조리막 문제가 정말 기초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데 단순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실 건 아니에요.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이요. 바탕을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리막 해설을 보시고서 내가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어. 이렇게 생각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방지 시험이 남았으니까 지방지 시험 볼 때까지 확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지방지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국가직 시험 보시고서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하실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진짜 지방지 시험에서는 진짜로 좋은 결과 얻어야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방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임업경영 해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에 우수회원 등급 신청 미리미리 해 주시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막 급하게 신청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수회원 등급 신청해 주세요. 예. 우수회원 등급이 되어야지 면접 자료 신청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국가직 해설 보시고 해당 내용 이론서에서 찾아가지고 한 번씩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설 영상도 찍었지만요. 카페에서 아마 전부 다 해설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거 우리 교재 페이지까지 다 적어놓은 거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꼭 읽어봐 주세요. 국가직 시험 지나간 거니까 이제 이 내용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직 지방직 시험 남아있으니까요. 지방직 때까지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전 이제 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